저는 오늘 고등학교 예비고1 학생들 설명을 하게 되는 고등부 원장 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번 주에 사실 1차 설명회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설명회를 또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첫째인 학부모님 계시나요? 저희 아이가 첫째다. 의외로 별로 없으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연년생이 아니면 이전 교육과정하고 좀 다르게 변한 점 위주로 좀 들으시면 되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서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죠. 공부 잘하는 유전자 따로 있고 못하는 유전자 따로 있어. 유행하기도 이거 있죠. 외국은 잘하는 유전자 있고 못하는 유전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유전자야. 아니, 상담하지 마시죠. 아니, 모든 게 이제 끝났어.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은 났고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면 돼. 다들 허무주의자가 돼. 그것도 유전자라고? 하지 마. 승기라는 동기부여도 유전자의 영향력이 있고, 심지어는 실전에서 시험을 좀 더 잘 보는 사람, 실전에 나오는 사람, 그것도 유전자예요. 연방 아니에요? 그거? 데이터의 어떤 회로와 영향을 짓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데 시험 보면 조금 더 틀리는 애들, 원래 실력보다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원래 실력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고마워. 게임 끝난 거야. 왜냐면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 애들은 그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너는 왜 공부를 남들보다 두 배 하는 실력이 안 나오냐? 내가 그것밖에 안 되면 그건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스스로 삭제하죠. 이 유전자라는 게 우리가 쉽게 볼 그게 아니네요.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유전자의 힘이 위대하다. 노력해서 되는 게 없다. 사실 저는 이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자 정도 얘기를 하려면 그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필지사항을 준비한다. 이 정도. 수학계에 큰 획을 긋겠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에서의 입시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저렇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인정하는 건 확실히 유전자가 좋으면 수학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남들보다 빠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등급제가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저희 1년 선배들부터. 원래는 이제 9등급제였고요. 지금은 5등급제로 바뀐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게 이제 누적인데, 원래 1등급이 4%까지였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전교생이면 4명까지만 1등급. 바뀐 등급제에서는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10%. 그렇죠? 그럼 10%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2등급이 누적해서 11%까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1%까지가 2등급인데, 그럼 2등급의 끝에 있는 애들을 조금 제외하면 지금 저희 애들 입장에서는 다 1등급이죠. 그렇죠? 1, 2등급이 좀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적해서 34%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럼 2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있던 애들을 따지면 4등급에 있던 친구들 중에 일부도 이제는 2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의 2등급을 받으면 기존의 2등급, 3등급, 4등급 초반 정도까지 학생들이 다 합쳐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등급 여기 66%, 그리고 4등급은 90% 이렇게 가니까 이 밑으로 이제 갈수록 그냥 범위가 되게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중학교 때 이제 저희가 애들이 시험 보잖아요. 그때 나온 어떤 특정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제가 이제 표로 만든 건데, 원래 지금 A를 받았다는 게 그 학교에서 시험 보면 그냥 절대평가식으로 A로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들마다 이제 비율이 조금 달라서 학교에서는, 저 학교 같은 경우는
47%까지가 그냥 A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됐던 거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다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실제로 고등학교 왔을 때 어떻게 벌어지냐면 1등급 나오는 친구, 2등급 나오는 친구, 3등급 나오는 친구까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범주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 시험을 보면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게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변별이 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 애는 진짜 지금 맞는 점수가 변별력을 갖춘 시험에서 얻어낸 점수인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 말고 객관적으로 여러 학교들에 있는 다른 학생들하고 공통적으로 본 시험이 조금 필요하다. 자, 이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여기 말씀 아까 드린 거 한 번 더 확인하면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10%, 34%, 3등급이 66%까지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느 정도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등급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힘든 상태가 되겠죠. 지금 당장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된다. 기존에 이제 상대평가랑 절대평가 과목이 나눠져 있었어요. 저 왼쪽이 이제 예전 교육과정, 오른쪽이 이제 바뀐 교육과정인데 저기에 보시면 석차 등급제라고 되어 있죠. 저게 상대평가. 그 밑에 보면 성취평가제, 이게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 저 왼쪽에 기존에 있던 교육책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진로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는데 뒤에 표에 나올 거예요. 진로 선택이 절대평가였어요. 근데 지금 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병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절대평가는 그냥 A, B, C, D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상대평가는 지금 하고 있는 5등급제인데 학생의 석차나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상대평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을 지나가려고 할 때 절대평가를 가지고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인 걸 가지고 결과를 보기 때문에 병기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상대평가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수학 과목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공통 과목이 1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알고 계시죠. 공통수학원 1학기 때, 공통수학 2 2학기 때 배우는 거. 고등학교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기본수학,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안 보셔도 돼요. 실제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긴 한데 저희들이 가는 보통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과목들. 학생들이 선택을 거의 하지 않는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일반 선택 과목. 저게 2학년 과정의 과목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수를 언제 하냐면 2학년 1학기 때 해요. 학교들이. 그리고 미적분 1은 2학년 2학기 때 하고 확률과 통계는 좀 차이가 있는데 2학년 때 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지금. 2학년 때 하는 학교가 없고 2학년 때 다 뭘 하냐면 기하를 해요. 다 기하를 해요. 거의 다. 한 학교 정도가 지금 1학기 때 확통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정확히 좀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인고가 1학기 때 확통을 아마 할 것 같고 2학기 때는 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도 어떤 학교는 1학기 때 하고 어떤 학교는 2학기 때 해요. 그 3학년 올라갔을 때 메인 과목이 뭘까요? 확률과 통계예요. 미적분이 아니고.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미적분이었는데 자, 미적분 1은 2학년 때 한다 그랬잖아요. 미적분 2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미적분이에요. 지금 수능에서 선택 과목인 거. 그건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저 빨간색으로 된 것만 수능 시험 범위예요. 미적분 2는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선택 안 한 학생들이 있겠죠.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떨까요? 정시에서 저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미적분 2를 안 배우고 와요. 그래서 자연과학 쪽 가요, 애들이. 미적분을 모르죠? 그럼 이제 수업을 제대로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걸 한 애들을 뽑으려고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 권장 과목이 이제 들어있기는 해요. 3학년 1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이 되겠죠. 저기서도 보면 확률과 통계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3학년은 지정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여기 보면 137과목 중에서요. 개설되는 것 중에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이 9과목이거든요. 이것만 절대평가예요. 그 나머지가 그냥 싹 다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바뀌면서 평가받는 항목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기하 있죠, 기하. 기하 배우셨나요? 기하. 원래 기하가 진짜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싫어해요. 어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이 전전 교육과정에서 기하가 그랬고요. 이 전의 교육과정 있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걔네까지의 과정에서 기하는 절대평가로 빠졌었어요. 그 절대평가로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낼까요? 쉽게 낼까요? 매우 쉽게 내요. 첫 해에는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도 기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멋지게 막몽을 가르쳤으니까 어렵게 내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를 풀 수 있으면 다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낸 거예요. 그 학생들이 기하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 그냥 방학 때 해놓고 내신 기간에 교과서 풀고 그냥 시험 보면 다 통과하는 정도. 대부분이. 근데 지금 저희 학생들이 배우는 기하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아까 나왔는데.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전보다, 지금 전교육과정보다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빠졌던 단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기하를 공부하는 게 힘들 거다. 여기까지 딱 듣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럼 빨리 기하 선행을 해야지 라는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기하를 선행하는 건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 당장 기하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드시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단원들이에요. 수학. 단원들. 화살표 제가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뒤에 분들 잘 보이시는지. 이게 뭐냐면 이 단어의 연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예를 들면 공통수학 1을 못하는 학생이 대수를 잘할 수가 없어요. 공통수학 1, 2를 못하는 학생이 미적분 1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단원 자체가. 그럼 지금 공통수학 1에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방정식까지예요. 여기 보시면 당식,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 이걸 1학기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 기말로 나뉘겠죠. 근데 저게 이제 저렇게 대단원을 써놔서 그런데 당식이라는 단원에 당식이 있고 인수분해가 있고 항등식하고 나머지 정리가 있고 복소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 방정식,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방정식, 좀 복잡한 방정식도 배워요. 그러니까 단원으로 쪼개면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까지 중간고사를 봐요. 근데 방정식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함수를 못 하면 뒤에 가서 대수를 아무리 배워봤자 대수에는 뭐가 있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있어요. 이게 다 함수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죠. 삼각함수 함수죠. 그 수열은 수열이라고 써있지만 함수예요. 수열도 그냥 함수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들을 배우는 게 대수인데 그 함수들의 특징을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받아들여요. 근데 그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 앞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이랑 연계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행을 막 해봤자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틀리냐. 앞에 있는 거 못한 학생들이 다 틀려요. 연습이 안 되는 학생들. 그래서 2학년 때 가서 갑자기 뭐가 막히면 1학년 과정에서 구멍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못 보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학교 과정에서 펑크난 게 있어요. 애들 지금 시험 보나요? 이제 시험 기간이 됐죠. 시험 끝나면 애들이 뭘 할까요? 놀겠죠. 그쵸? 사실 생각해보면 중학교 3년 과정이 끝나고 자기가 학교에서 왕이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리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시간 있죠. 그럼 애들이 언제 고등학생이 돼요? 기말고사 끝나면. 그냥 고등학생이 돼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아직 너무 멀죠. 그죠? 수능이 끝나면 지금 고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3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날부터. 그러니까 올해 고3이 수능 보는 날, 올해 고2는 고3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걔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닌데, 난 기말고사도 남았고, 방학도 있으니까 내년 3월 2일부터 고3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고3 생활이 3월부터 10월까지밖에 안 돼요. 1년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따지면. 이걸 다 밀어서 오잖아요. 그럼 지금 중3 학생들이 언제 고1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냥 11월 둘째 주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없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등 과정이 되게 잘 되는 학생들은 선행도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선행을 했다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막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시키기도 하고 애가 욕심을 내기도 하고 학원에서 시키기도 하고. 근데 지금 공부를 좀 아직 본인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천천히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대수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하를 하고 있어도 안 되고 확률과 통계를 하고 있어도 안 되고 미적분을 하고 있어도 안 돼요. 저 인간은 뭘 잘 다 안 된대. 뭘 해야 되냐면 공통수학 1을 할 건데 공통수학 1을 하는데도 힘들 거예요. 힘든 게 공통수학 1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전 단계에서 있는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안 돼 있으면 공통수학을 공부해봤자 어차피 중상 난이도로 가면 다 틀려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성적대가 좀 낮은 학생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수분해랑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파는 거예요. 그걸 잘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리고 저기 중3 하에 보면 삼각비 있죠. 저건 계속 쓸 거니까 저것도 좀 해놓으면 좋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원의 성질. 이런 거 해놓으면 좋아요. 삼포도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라 그러면 갑자기 막 이 앞으로 가서 작도와 합동을 하고 막 이런 걸 통계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저거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통계를 못 해도 돼요. 그건 확률과 통계할 때 나오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해도 돼요. 저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단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굳이 정하면 인수분해, 방정식, 2차 함수. 2차 함수를 알려면 당연히 1차 함수는 알아야겠죠. 그죠? 그거랑 저 원, 그리고 삼각비, 피타고라스 이 정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공통수학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 단원에 있는 기가 막힌 문제들, 휘황찬란한 문제들을 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거 말고 그 단원의 핵심 주제와 문제집으로 따지면 중간 난이도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겠다고 치면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집의 3단계를 다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잘하는 친구들 말고 그 친구들은 됐을 거잖아요, 이미. 지금 공부를 좀 그동안 안 해서 빨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중학교 걸 다 버리고 간다는 말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공통수학 1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하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애들이 공부를 한다고 치면 뭘 제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지금 예비 그 고1 학생들이. 이 과목 중에, 여기 써 있는 모든 것 중에,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 있죠? 이 중에 뭘 제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공통수학 1. 왜냐하면 1학기 시험번이니까. 이걸 못하는 친구가 공통수학 2를 잘 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잘하던 애가 계속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계속 잘하는 애는 계속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좀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원래 잘하던 애들이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한다고요. 지금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이 이기려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던 친구가 미적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쟤를 따라서 나도 미적분을 해야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걔랑 같이 공부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1학년 1학기 때 다 역전하겠다. 내가 한 3개의 등급을 뛰어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것만 가지고 보면 같이 해볼 수 있다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걸 한번 잘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그냥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인 건 수학 시험 보면 최고점이 몇 점이죠? 100점. 이걸 만약에 1000점짜리 시험지로 만들잖아요. 그럼 정말 잘하는 애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100점으로 막혀있고 문제의 난이도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 극복이 가능하다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기존에 1등급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초문제 그리고 유형문제, 저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보통 문제집의 1단계랑 2단계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떤 단원을 배우면 그 단원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당연히 맞아야겠죠. 2번 응용 활용 문제. 이건 2단계 중간이나 뒤쪽에 있는 문제. 그 3단계 초반에 있는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많은 연습과 훈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문제집을 갑자기 막 사줘요.
문제집을 많이 사주면 애가 좋아할 줄 알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근데 문제집을 풀어요. 한 권을 풀었어요. 다 풀었대요. 다 풀었다가 뭐냐는 거지. 이걸 다 안다는 얘기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의 학생 그냥 풀어요. 한 번은 고쳐요. 오답 정리를 한다고. 그럼 한 번 고쳐서 얘가 알면 만약에 그 문제집에 있는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냥 1등급이 나와요. 제가 장담하는데.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집에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 그냥 1등급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머님 바로 두 번째 문제집을 사주세요. 저 풀었으니까. 그 두 번째 문제집 사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첫 번째 문제집에 모르는 문제가 없을 때까지. 그걸 몇 번 정도 풀어야 될까요? 제가 아는 공부를 꽤나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틀린 문제를 적어도 5번은 풀어요. 적어도. 오늘 5번 풀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풀고 일주일 뒤에 풀고 그때 좀 멈칫멈칫했던 거 모아서 2주 뒤에 한 번 더 풀고 한 달마다 다시 풀고 시험 전에 틀린 것만 다시 풀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4-5번은 푼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애들이 생각을 해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한 것 같잖아요.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집에 가서 한번 풀었을 때 풀리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거든요. 외워서 그런 것도 있고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을 보면 수학을 잘하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수학을 잘한다고 시험을 잘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미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가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까지 터득한 거예요. 실수도 줄이고 시간 내에 맞춰서 풀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넘어갈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기본에는 1등급이 몇 %까지였다고요? 기존에? 4%. 경쟁이 좀 치열하죠. 아무래도 지금보다. 그러니까 심화 문제들을 또 굉장히 많이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비슷한 성적대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이기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연습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던.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다. 멘트 똑같거든요, 다. 근데 제가 네모박스를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엄청난 심화 문제에 매우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아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몇 %니까? 자, 이게 또 위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 4% 이내에 들었던 친구는 이게 10%로 늘어났으니까 1등급을 받을 4%에 걸쳐 있는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걔는 까딱하면 원래 2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10%로 늘어났으니까 걔가 까딱해도 2등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근데 원래 7%였던 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래는 2등급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1등급에 들어왔죠. 그럼 9%. 1등급에 들어왔죠. 근데 간당간당하죠. 근데 그 친구가 1등급을 만약에 못 받게 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7%가. 걔가 다 맞지 못해서,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어서 1등급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틀려서 못 받았을까요? 뭔가를 틀려서. 100점만 1등급이 나온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 한 40명, 50명 100점이 나와버리면. 근데 그런 시험이 있거든요. 어떤 학교가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중간고사에서 100점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말고사 좀 어렵게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 학교가 쉽다 어렵다의 흐름이 있긴 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이 학년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는가? 있잖아요. 학년이 바뀌면 출제자가 바뀌잖아요.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출제자가 바뀌니까 기존의 기출을 참고하는 건 맞는데 단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같은 선생님이라고 쳐요. 올해의 심정과 작년의 심정이 같은가? 우리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흐름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심화 문제에 쏟는 시간이 줄긴 주는데 없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1등급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 진짜 어려운 한 문제를 맞추지 않아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시험지다. 다 분석해 보면. 심지어 1등급 컷이 70점 정도로 내려간 학교도 있고 그냥 어렵게 내는 거죠.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1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가 1등급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2등급이 목표일 수도 있고 다를 텐데 저희가 이제 1등급 얘기를 좀 하면 저기 알려진 문제라고 돼 있죠. 저게 뭐냐면 보통 문제집에 보면 그냥 있는 문제들이에요. 너무 쉬운 거 이런 거 말고 너무 쉬운 건 웬만한 애들이 다 푸니까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알려져 있다고 표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집에도 다 있고 학원 교재들에도 다 있어요. 왜냐면 학교들이 시험을 보면 저희가 시험지를 싹 걷잖아요.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 대부분 그냥 들어가 있어요. 각 학교에서는 특이한 문제들이 좀 껴있는 거지. 그럼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저 알려진 문제는 가서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자세히 보세요. 내신이 있고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는 혹시 몇 분 보는지 아세요? 100분. 모의고사 몇 문제인지 아세요? 30문제. 우수한 학부모님이 계시네요. 내신은 몇 분 보는지 알고 계세요? 보통 50분. 문제는 대충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사이.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면 5문제 정도 차이라고 치면 시간 차이가 2배잖아요. 모의고사는 이런 거예요. 시작해서 천천히 풀어도 되고 앞에 거 막 1, 2초 만에 풀고 뒤에 가서 어떤 문제 20분, 30분 풀어도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하면 되는데 내신은 시간 배분이 안 돼요. 자, 고등학교 올라와서 애들이 처음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중학교는 시험 보면 시간이 좀 남는 학교가 많대요. 그래서 검산을 한대요. 고등학교는 검산할 시간이 일단 없어요. 시작해서 풀고 나면 거의 시험이 끝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빨리 20분 만에 풀고 검사를 3번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잘 안 통해요. 고등학교 시험은. 그래서 와서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시험 자체가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풀 때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산에 습관화됐던 친구들이 당황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난이도가 좀 다르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떤 특정 모의고사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 있죠. 4점짜리 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내신에 그냥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처음 보고 모의고사에서는 15분, 20분을 풀었는데 내신에서 그 한 문제를 20분 동안 자꾸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한 문제만 나오면 되는데 2문제, 3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되게 어렵겠죠. 근데 학생들 점수는 꽤나 높아요. 왜냐? 학교에서 수업을 했으니까. 프린트를 주기도 했고 평상시 연습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제가 써놨어요. 완벽한 이해와 연습. 이걸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애들이 숙제를 해요. 그럼 4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풀면 집에서 좀 시간이 많이 들겠죠. 별표를 쳐오겠죠.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럼 이제 이해를 했겠죠. 그날 집에 가서 복습을 해요. 오답 정리를 할 텐데 오답 정리를 했을 때 자기가 이해를 다 해서 다 하는 친구가 있고요. 하다가 잠깐 딴 데를 쳐다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뭐냐면 외웠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푼 게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푼 게 아니라 아까 저 인간이 뭐라고 떠들었는데 뭐라고 소리 질렀는데를 떠올리는 거예요. 연상기법으로. 그래서 그걸 잘 넘겨요. 근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덜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 몰라요. 그 문제를.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래요. 풀었던 문제 또 푸는데 또 틀리고 또 푸는데 또 풀려요. 애들이. 잘하는 친구들도.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저기서 말하는 건 완벽한 이해가 본인이 그냥 백지에다가 놓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다가 필기를 못하게 하는 수업 스타일이에요. 애들이 수업 들으면 책에다가 자꾸 뭘 적거든요. 그 뭐냐면 문제 옆에다가 메모를 해요. 애들이. 이게 약간 세뇌당한 건데 뭔가 안 적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것만 같고 부모님들이 이제 책을 딱 펴봤을 때 너 왜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 이렇게 협박하시니까 애들이 뭐 적는데 저는 그래서 노트를 따로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편이에요. 필기를. 왜냐면 그 책 이름 쓰고 페이지 쓰고 거기다 메모하면 돼요. 보고 싶으면 노트를 보면 되거든요. 책에 있는 문제에는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좋고 틀린 표시만 돼 있으면 돼요. 한 번 틀린 거, 2번 틀린 거, 3번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왜냐면 거기에 수학 문제를 보통 못 푸는 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이 문제에서 포인트를 못 찾아서 그래요. 키워드라 그러죠.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그걸 다 메모해 놓는 거예요, 얘가. 제 설명을 듣고. 저는 맞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습을 할 때 이런 거죠. 문제를 봐요. 문제 조건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지가 다 떠올라요, 그냥. 그럼 자기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것만 하는 거예요, 쓰는 것만. 그걸 2번, 3번 하면 외워지겠죠.
외운 거라니까. 이해한 게 아니라. 책에는 가급적, 특히 문제에는 뭐가 안 쓰여있는 게 좋다. 심화를 제가 아까 전에 심화 문제의 비중을 좀 낮춰준다고 했더니 어떤 학부모님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심화를 안 하고 기본적인 문제만 다 풀어도 1등급이 나오나요? 나온 학교도 있죠. 근데 그러면 사고가 조금 좁아져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행도 필요하고, 이제 저 완전 선행 반대파거든요. 저는 과도한 선행의 반대파예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의 등급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행을 아예 안 하고 가서 하는 게 힘든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선행을 하죠. 레벨에 따라서. 필요한 상태에서만 하는데 적절하게는 좀 필요하다.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내신 한 달 전. 자, 중간고사 애들이 언제 보냐면 4월 말에 봐요. 보통. 4월 말, 5월 첫째 주 이렇게 걸쳐서 봐요. 5월 첫째 주에 어린이날 있죠. 보통 그 전에 대부분 끝내고 조금 특이한 학교들이 그 지나서 뒤에 본 학교들이 일부가 있어요. 보통 그때 이제 다 보거든요. 그럼 4월 말이라고 해보세요. 4월 말, 5월 초. 내신 대비를 언제 시작할까요? 애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4월 1일이라고 인식해요. 근데 실제 내신 대비는 언제 하는 걸까요? 3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점이 다르다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처음 저희 그 학원에 고등부 입학을 하면 뭘 배울까요? 어떤 과목? 아까도 나왔는데 답이. 공통수학 1. 지금부터 그냥 공통수학 1이 짱이에요. 모든 레벨 불문하고. 근데 거기에 각 학생들에 따라서 추가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공통수학 추가되고, 2가. 어떤 학생은 대수가 추가되고, 어떤 학생은 거기에 미적분도 추가되고, 이렇게 추가되는 거지. 그냥 기본 베이스는 공통수학 1이어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있는. 매일매일 공부하고 문제 풀고 있는 건 공통수학 1. 거기에 선행하는 거 추가적으로 공부한다.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에 개강을 하잖아요. 예비고일이. 그럼 12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공통수학 1을 한번 해요. 어쨌든 2도 하고 뭐 미적분도 하고 다 하겠지만 공통수학 1을 한번 하잖아요. 자, 3월 1일이 됐어요. 개학했죠. 학교 가잖아요. 애들이 뭘 할까요? 그때 학원에서? 공통수학 1. 그때는 선행을 다 안 해요. 심지어 1레벨, 제가 하는 1레벨도 선행 안 해요. 그때는. 그냥 학기 중에는 선행을 안 해요. 그냥 공통수학 1. 자, 그럼 3월 한 달 동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가지고 또 막 해요. 자, 4월 1일에 뭐 할까요? 공통수학 1. 자,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3번이죠. 그쵸? 12월부터 4월 말까지 공통수학 1 기준으로만 보면 3번을 한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못 봐도 돼요? 이게 막 중학교 때도 했을 거거든요. 어떤 학생은 막 그 전에도 했을 거고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빼고 자, 겨울방학 시작 3번. 그리고 시험을 딱 보는 거예요.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닌 학생들 있잖아요. 이유가 궁금하죠. 상대평가니까. 근데 사실 그게 제일 큰 이유는 모든 과목은 원래 상대평가니까.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3번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했냐가 사실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자, 내년의 최대 위기가 몇 월 달일 것 같으세요? 내년의 최대, 올해 말고 내년 5월. 왜요?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니까. 그쵸? 최대 위기는 저는 5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4월 말엔 괜찮아요. 성적표가 안 나왔으니까. 5월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전에 살짝의 위기가 있어요. 학생, 자녀분들하고 거리를 이렇게 멀리 둘 수 있는. 3월에 애들이 뭘 보죠? 모의고사 보죠? 그 성적표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한마디도. 자, 그거 시험 공부하라고 하셔도 안 돼요. 그 시험 봤는지 물어보셔도 안 돼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성적표 나와서 애가 혹시 보여줘도 관심 없어 하셔요. 자, 그 시험 범위가 어딜까요? 그쵸. 근데 애 겨울방학 때 뭐 공부했어요? 겨울방학 내내 공통 수학하고 선행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중학교 걸 잘 볼 수도 있죠. 잘 보면 그냥 칭찬해 주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 2학년 때까지 보는 모든 모의고사는
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의미 없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에 뭘 해야 돼요, 3월 달에? 그쵸. 내신 대비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3월 1일. 그럼 그때 갑자기, 나 모의고사 잘 봐야 되는데. 왜? 엄마한테 혼나니까. 자, 모의고사 전에 2월 달이나 이럴 때 학교에 이제 가서 학교가 확정이 되면 배치고사를 봐요. 준비해요, 말아요? 분위기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죠. 시간을 거기에, 그거 배치고사를 잘 보면 뭐가 좋아요? 여쭤보시죠. 배치고사를 잘 봤어요. 그럼 애가 뭐가 좋냐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는다. 자, 배치고사 잘 본 친구가 중간고사를 못 봤어요. 그 상태하고, 배치고사를 못 봤던 애가 중간고사에서 갑자기 새로운 스타로 뛰어나는 거. 후자가 훨씬 낫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시험, 배치고사, 모의고사, 내신. 내신. 그러니까 내신 말고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3월 이후에도 애들이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봐요. 자, 모의고사, 내신. 뭐가 중요해요? 내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갖다가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신 갖다가 얘기할 수는 있죠. 이건 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을 어떻게 받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2학년 때까지. 또 이럴 수 있죠. 전국 단위에서 나의 위치. 있죠. 그러니까 뭐 시험을 잘 보면 좋은데 내신 기간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공부한다가 전 납득이 안 된다. 그냥 모의고사는 내신 공부를 하는 와중에 그냥 보는 시험인 거예요. 그냥 점검하는 시험인 거지 그걸 잘 보기 위해서 어떤 특정 시즌에 거기에 힘을 쏟는 건 아니라고요. 이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갑자기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왜 이래라고 하는 순간 애는 들었을 거거든요, 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할 거 아니에요. 자, 모의고사 중요해, 내신이 중요해. 내신! 이렇게 막 해서 내신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야, 너 모의고사 성적이 왜 이래? 그럼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만약에 집에서 성적 갖다 뭐라고 하시는 분은 설명에 오지 않았거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들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이해해라, 부모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가 5월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적표가 나온.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손에 잡힐 듯한 1등급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래 2등급이었던 친구들, 그리고 3등급에 있던 친구들 있죠. 바뀌기 전에. 그 친구들이 지금 목표가 다 뭘까요? 원래 3등급이었던 친구가 목표가 1등급일까요? 2등급일까요? 1등급이죠. 걔도 그냥. 왜냐면 12%였었으니까. 3등급 상위권이. 거기에 우르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지 않아요. 등급제가 바뀌어도. 어차피 그 경계값에 있는 친구들은. 변별력이 그냥 존재해요. 근데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중간고사 때. 그 2등급을 받은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큰일 났다. 수시를 버려야겠다. 왜냐면 지금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건 간에 목표하는 대학은 일단 상위권 대학이거든요. 그럼 거기 갈 때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를 어디선가 제대로 듣거나 잘못 들었을 거예요. 그 내신을 봤더니 내가 2등급이 나오거나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입시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결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A-라고 한 건데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이면 좋죠. 근데 의외로 없어요. 25년도 지나보니까. 이 과목별로 애들이 다 다르고 2 찍었다가 1 찍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1등급인 보면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인물들 있잖아요. 아는 사람 건너 그의 친척과 뭐 이렇게 그런 경우 말고는 잘 없다고요. 그러니까 애가 한번 시험을 어떤 특정 과목의 등급이 좀 낮게 나와도 뭐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 시험을 잘 보게 다독여야 되는데 제가 왜 아까 이거 여쭤볼 때 5월이 맞다고 했냐면 성적표가 나오니까. 근데 애가 어떤 과목이나 이런 데서 뭐가 좀 2가 뜨거나 3이 뜨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시파. 제가 야
예전부터 설명할 때마다 저 얘기를 하거든요. 저 무슨 말씀, 이제 아시죠?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자기가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이제 왔는데 중간고사 보고 나고 수시를 버려요. 대학에 들어가는 문 절반을 닫은 거예요, 일단 본인이. 저게 왜 문제냐면 5월이 원래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자, 바꾸세요. 가족회의의 달로 바꾸시고, 이게 뭐냐면 A 입에서 말에 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그냥 진지하게 회의를 하셔야 돼요. 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정시파라고 애가 말하는 건 왜 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시파는 자기는 수시는 아니고 그럼 내신 성적 말고 정시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2년 반이 지나야 돼요. 수능 볼 때까지. 그럼 자기는 수능 준비를 할 거니까 기말고사 성적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요. 몸무게를 1년 뒤에 측정할 거예요. 오늘 족발이 먹고 싶어요. 먹겠죠. 지금부터 빡세게 안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부터 모든 내신 있죠. 앞으로 남은 이제 한 번 봐놓고 1학년 때 4번의 내신이 있고 2학년 때 4번의 내신이 있고 3학년 1학기 2번의 내신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10번 중에 한 번 있죠. 이걸로 다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내신 기간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대기만선형이야. 나는 수능 볼고 갈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 최선을 할 생각이 없다랑 똑같아요. 저는 정시파라고 말하고 내신 기간에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험 결과 영향을 안 받잖아요. 다 공표했으니까. 학교 일찍 끝나죠. 시험 보면. 그럼 정시파 입장에서는 학교가 끝나고 나면 미친 듯이 정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냥 여유롭게 살지. 저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정시파라고 선언할 거면 검정고시 가는 게 맞아요. 내신 다 안 할 건데 학교를 왜 다니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정시로 할 거면 검정고시 빨리 통과하고 수능을 준비해야죠. 근데 그거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닐 건데 왜 정시파라고 하냐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얘기가 나와도 빨라요. 2학년 내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공통수학 오늘 못하면 뒤에 있는 대수나 미적분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시파라고 해놓고 그럼 뭘 공부할 거냐인 거죠. 어차피 그 기간에 애가 할 수 있는 공부는 한정적이에요. 갑자기 미적분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얘가 중간고사를 좀 못 봤다고 하면 어떤 단원에 구멍이 있다는 소린데 그걸 가지고 미적분을 공부해서 수능을 잘 본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부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요. 자, 2학년 때를 생각해보면 2학년 1학기 때 보통 뭘 시험 본다고요? 대수. 2학기 때는 미적분원. 기한은 이제 그냥 뿌려져 있는 거고. 그럼 수능 시험 범위잖아요. 대수도 수능 시험 범위. 미적분원도 수능 시험 범위. 자, 그럼 2학년 1학기 때 자기가 진짜 정시파라고 선언을 했어요. 걔는 뭘 공부해야 돼요? 그냥 대수를 하면 돼요. 수능 시험 범위인데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이기도 한데 수능 시험 범위잖아요. 그럼 그 시즌에 대수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중간고사 잘 보겠죠? 수능 준비도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2학기 때 뭘 하면 돼요? 미적분으로 하면 돼요. 대수 복습을 하면서.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1학기 때 대수를 하고 있을 때 난 미적분 해야지. 그럼 미적분을 해요. 2학기 때 학교에서 미적분을 내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시즌에 해야 되는 공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한다고요. 그리고 내신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당장에 자기의 게으름을 숨기려고. 그러니까 정시파는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회의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 우리는 고등학교를 3년 다니는 게 아니라 4년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니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졸업까지 3년, 재수까지 1년. 아예 계획으로 잡으시는 분도 계세요. 제 지인 중에도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아는 거죠. 입시에 때 좀 아시는 분이라 3년으로는 당장에 원하는 대학을 갈 로드맵이 안 보인다. 천천히 해라. 이렇게.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좀 제가 종종 보는 경우인데 그 학교에서 그냥 유급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다니다 1학기까지 시험 보고 성적이 마음에 안 드는데 유급해서 1년을 더 다니는 거예요. 다음에. 재수를 미리 하는 거죠. 재수를 미리 하는데 내신을 딸 수 있잖아요. 그 수시의 카드를 남겨둔 상태로 하겠다. 저는 근데 좀
이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학생한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순간에 보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열심히 할 이유가 좀 일부분 사라져요. 보통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타이트하게 맞춰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혹시나 저런 얘기가 A에서 나오면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 학생의 태도에 대해서. 당장에 시험을 잘 볼 생각을 안 하니? 자, 보세요. 애들이 그나마 공부를 매우 집중해서 하는 게 언제일까요? 시험 기간. 방학 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시험 기간에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방학 때 이제 어떻게 하실지 계획 잡으셨죠? 잡고 계시죠? 지금 이제 설명회도 막 다니고, 뭐 입학 테스트 같은 것도 보고, 시간표도 막 짜보고, 자, 시간표 좀, 그 어머님들 세대가 테트리스 하셨던 세대죠. 예전에 해본 적 있으시죠? 그 게임. 그래서 그런지 시간표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짜요. 방학인데. 아침 먹고 학원 갔다가, 점심 먹고 학원 갔다가, 저녁 먹고, 뭐,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방학이 성공했는가? 시간표를 꽉꽉 채워가지고, 이럴 수 있죠. 영어도 부족하고, 수학도 부족하고, 탐구도 부족하고, 한국인이지만 국어도 부족하고 해서 막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들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수업을 듣는다고 애가 잘하냐? 그러지 않아요. 수업을 듣는다, 저는 잘해요. 저는, 그러니까 수업을 하잖아요. 제가 제일 실력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애들한테 그래요. 내가 원래 너네보다 잘하는데 내가 점점 더 잘해져. 저는 계속 보니까 연구하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래요. 잘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니까 속도가 빠르고 점점 더 잘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학 때 애가 공부할 시간을 두셔야 돼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시간표를 많이 짜도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상위권으로 가면 소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숙제하거나 공부하는 데 시간이 짧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우리 애는 중위권인데 그럼 쟤를 이기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쟤보다 수업을 덜 들으라고 하네. 쟤랑 똑같이 쟤보다 더 많이 들어야지. 그럼 애가 잠을 못 자요. 그쵸? 잠을 못 자면 낮에 자요. 어디 가서? 학원 가서 자요. 학원 가서 자요. 존다고요. 그럼 졸면 수업 제대로 못 들었죠. 그럼 집에 가서 숙제할 때 오래 걸리죠? 모르는 거 많죠?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겨울방학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짜실 것 같으면 안 돼요. 이번 방학 되게 중요하죠. 이건 예전부터 그랬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매우 중요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한테 안 중요한 방학을 언제 부여하셨어요? 몇 학년, 어느 학기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이번 방학은 놀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걔 인생에서는 매번 방학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번 방학 중요하죠? 그럼 1학년 여름방학은? 중요하죠? 2학년 겨울방학,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엄청 중요하죠? 할 게 너무 많은데. 2학년 여름방학. 매우 중요하죠? 내신 잘 준비하고 이제 1년 뒤면 수능 봐야 되는데. 그럼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은? 어떡할 건데? 이제 고3인데? 3학년 여름방학. 수능 100일 남았어요. 그나마 3학년 수능 끝나고 겨울방학.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방학은 사실은 다 중요한데 애가 소화할 수 있는 거에 따라 시간표를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지금 성적이 좀 안 좋다. 학원을 많이 넣어야지가 아니라 학원을 어떻게 줄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건 또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예전에는 정보가 없었으니까 정보를 얻으려고 막 찾아다녔잖아요. 요즘 반대죠.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 중에 거짓 정보와 진짜 정보와 올바른 정보, 내가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야 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하실 일이 이걸 빼줘야 돼요. 수업 듣는 시간을. 애가 가능하면 괜찮아요. 애가 수업을 듣고 그걸 복습하고 숙제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온다니까요. 숙제를 100문제를 내요. 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숙제를 만약에 100문제를 냈을 때 애들이 이제 풀잖아요. 그럼 몇 시간 만에 풀 것 같으세요? 수학 100문제. 자, 아까 시험이 몇 문제였죠? 보통 20문제, 25문제. 50분 보잖아요. 1시간 잡고. 자, 몇 시간에 하면 돼요? 4시간. 보통 그래요.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 애들이 이걸 4시간 만에 할까요? 8시간 만에 할까요? 8시간.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숙제할 때 시간을 잘 안 재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숙제를 했다에 집중하는 거예요. 숙제를 했다. 나 숙제했다. 뭐 이런 거 집중해요. 애들의 태도는 이래야 돼요. 행위에 집중하면 안 돼요. 숙제를 했다. 수업을 들었다. 복습을 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4시간 만에 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차라리 쉬면 되는데 이걸 8시간 동안 해요. 그럼 애는 이런 거죠. 난 8시간 동안 수학 공부했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너무 뿌듯하고, 근데 얻어 있는 거 별로 없죠. 행위에 집중해서 그래요. 오답노트 막 8가지 형광펜으로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존중하지만, 그냥 거기에 시간을 다 쓰고, 이걸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정리해서 팔고 싶은 거예요. 이쁘게.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저 있죠. 엄마 학원 갔다 왔어요. 갔다 공부 다 한 거죠. 숙제 다 하고 복습했어요. 보통 이제 저럼 다 공부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수능 만점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요즘은 저렇게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요즘은 다 그냥 학원 다녔고 인강 들었고 자료 받아서 공부했고 다 지켜야 한다고요. 실체를 보시면 이거랑 똑같아요.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생략된 거죠, 그냥. 이게 처음에 거는 제가 그냥 써놓은 건데, 이 두 번째 있죠.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애들 그 공부할 때 보세요. 귀에도 못 끼고 하는지. 음악 들으면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숙제가 아니고 공부를 할 때도. 그러면 숙제할 때는 애들이 왜 저기 끼고 하냐면, 숙제를 예를 들면 2시간 동안 내가 했는데, 10분 정도 음악이 안 들린 적이 있어요. 자기 경험상. 2시간 동안 숙제를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잠깐 안 들린 거예요. 매우 집중했다. 내가 이런 집중력을 발휘하다니. 그 추억 때문에 집중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터디 카페 가서도 그렇고. 귀에 적었고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넌 숙제한 게 아니라 그냥 음악 듣는데 숙제하는 척 한 거다. 수학은 저렇게 공부해서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이미 잘하는 사람은 가능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아는 거잖아요. 진짜 극강의 어떤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를 봤으면 저도 집중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봐요. 조건을 봐야 되니까.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미 자기가 아는 문제를 푼다고요. 숙제 중에. 그렇죠? 숙제 100문제를 하는 이유는 몇 번을 알고 몇 번을 모르는지 모르니까 100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제가 뇌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몇 번을 모르는구나. 그럼 그것만 뽑아서 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학생들 그걸 못하니까 100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아는 거랑 모르는 걸 부르셨는데 모르는 게 20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세요. 숙제란 건 뭐냐면 이거 찾는 거예요. 그냥. 숙제할 때 4시간을 썼으면 4시간 동안 뭐란 건 노동한 거라고. 노동. 이걸 찾으려고. 그럼 이걸 찾았잖아요. 그럼 얘를 파야죠. 2번, 3번, 4번, 5번 될 때까지. 계속 체크하면서 이걸 풀려고 하는 거죠. 이걸 하려고. 이게 중요한 건데 숙제한 거에 핵심을 준다고요. 이걸 한 번 푼 거를 복습했다고 성적이 오를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못 오른다니까요. 한 번으로.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음악 듣는 거는 좀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통제가 안 돼요. 저도 매번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애들이 끄덕끄덕해요. 지금처럼.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이거 끼고 그냥 풀어요. 대부분이.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게 낫다. 저 유튜브 보면서 하는 것도 진짜 그래요. 애들이 왜 새벽에 막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감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벽 시간에 공부를 하면 애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자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요. 엄마. 주무시잖아요. 그럼 자기는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뭐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수면 시간이 줄죠. 저는 반대거든요, 사실. 자야 돼요, 애들은. 근데 그때 안 자니까, 안 자고 뭘 하냐면, 설렁설렁 이걸 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설렁설렁 하면서 시간이 늘어요. 그럼 이런 거죠. 나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어. 이런 거예요. 설렁설렁. 1시에 잘 수 있었다니까요. 12시에 잘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절 싫어하겠지만, 그래 놓고 다음날 학교 가서 졸아요. 하고 나서 졸아요.
계속 한 번 악순환이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 제가 이제 정신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애들한테 수업 중간중간 할 거 아니에요. 전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기부여는 안 돼요. 그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들도 동기부여는 안 돼요. 그냥 쉬면서 보는 거지. 아, 그냥 그렇구나. 정신교육을 하는데 이걸 애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걸 미친 듯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애들은.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세요. 문제집을 몇 번 풀어야 되나요? 몇 번 풀어야 되나요? 몇 회독해야 되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집에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집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좀 문제집 욕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막 사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문제 사주실 거면 이런 거예요. A 문제집이 있고 B 문제집이 있어요. 그럼 각각의 문제집에 난이도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걸 다 풀어서 완성됐다라고 치면 그 다음 문제집을 살 텐데 이 두 개의 문제집의 난이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새로운 문제집에도 어쨌건 1단계 정도 해당되는 문제가 문항수의 차이는 좀 있거든요. 이걸 다 짚은 친구가 얘를 풀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 3단계를 다 공부해서 안다는 친구가 이 두 번째 문제집 1단계를 왜 풀고 있냐고요. 아, 그냥 공부했다는 시간을 늘리려고.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다 아는 건데. 혹시 모르는 없어요. 여기 이거 풀 수 있는 애는 여기서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건너뛰고 주요 문제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더 새로운 문제를 접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 몇 권을 풀어. 물론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자기는 그런 친구들 있죠. 저는 수학은 좋고 암기 과목은 싫어요. 이런 친구들. 이것도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수학은 자기가 그래도 하면서 뭔가 재밌는데 다른 과목 싫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자, 그럼 수학만 잘해서 대학을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탐구를 좋아해서 탐구를 다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주말엔 탐구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냥. 그래서 왜? 자기 탐구 과목이 너무 좋대요. 물리도 좋고. 그게 뭐냐면 입시랑 관련이 없는데 지금 좀 되게 슬픈 현실이잖아요. 입시랑 관련이 없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서양 철학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공부해봐. 할 수 있죠. 입시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확도가 향상이 돼야 돼요. 시험이. 아까 했잖아요. 수학을 잘하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수학을 얘보다 좀 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가면 이런 친구 있어요.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막 애들을 가르쳐요. 쉬는 시간에. 막 물어보는 거죠. 다 알려줘요. 저 친구는 나보다는 좀 못하는데 시험을 딱 봤더니 저 친구는 계산 실수 하나도 없고 100점이고 나는 덜렁덜렁 틀린 거예요. 그럼 잘한다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근데 알아요. 엄마도 알고 학원 선생님도 알고 학교 선생님도 알고 친구들도 알아요. 내가 수학을 더 잘하는 걸. 점수는 밖에 있는. 이 중에 하나가 저 풀이를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줄을 맞추지 않고. 수학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 풀고 그 다음 거 풀고 그 다음 생각 이렇게. 근데 이거를 딱 시험지나 노트를 보면 깊은 친구 있어요. 여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여기 좀 써볼까? 그리고 자기가 쓴 정보를 이 순서가 일목하지 않은 거예요. 일목 정연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복습을 해봤자 저런 일이 또 벌어져요.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수학은 책에다가 가급적 안 푸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떻게 치면 방학 때는 다 책에다 풀려요. 아니, 노트에다가. 제가 노트가 있거든요. 이거 받으셨죠? 저 안에 노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애들이 이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 푸는 거예요, 이렇게. 칸을 이렇게 6칸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그냥 문제 풀이가 짧아도 한 칸에 한 문제 쓰라고. 2칸 써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노트 아낀다고 이거 막 쪼개요. 작게 막 쓴다고요. 지저분하게 쓰고. 괜찮다. 연습장을 풀어도 돼요. 페이지를 이렇게 접어서. 좀 중요하게 쓰니 좋은데 제가 어떤 풀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꽤 잘하는 친구들의 풀이에요. 같은 문제.
풀이를 보고 뭐 생각하시라는 건 아니고 글씨를 보시면 돼요. 이 친구는 막 뭘 써놨, 막 정보를 막 써놨죠, 뭐라고. 그냥 그 글씨가 악필인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 썼다가 이쪽에도 막 썼다가 저 친구보다는 좀 난데 왕장 막 한 거예요. 이 가운데 친구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돈해서 그냥 적는 친구들이죠. 이게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암산 안 해도 되던데, 대충 풀어도 되던데, 문제가 쉬우니까. 그럼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는 한 가지 개념으로 툭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의 각각의 개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정보가. 그럼 퍼즐 맞추듯이 이게 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간단 말이죠. 이 연결고리 다 찾는 건데, 그걸 막 이렇게 막 써놓으면 본인이 정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할 수가 없다. 정돈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저 왼쪽에 있는 페이지가 학생이, 그날 저희 반에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저 문제를 복습하면서 자기 패드에다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친구 이제 여학생이기도 하고 해서 글씨도 이쁘장하게 쓰고 한데 중요한 건 줄을 맞춰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정돈하면서. 이 오른쪽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노트에다가 그날 틀렸던 문제를 집에 가서 다시 푼 거예요. 다시.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빨간색은 뭐냐면 이 노트에다가 자기가 줄 맞춰서 이렇게 풀었잖아요. 집에 가서 그날 설명을 들었는데 꽤 잘하는 친구가 문제가 좀 어려워서 집에 가서 자기 혼자 다시 써보니까 중간에 막힌 거예요, 생각이.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사진 찍어서. 그래서 이거 중간에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출력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라고 그냥 써준 거예요.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뭘 보시는 거냐면 그냥 줄을 맞춰서 정보가 쭉 나열되어 있어야 된다. 필요한 정보가. 그래야 중간에 막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막 쓰면 안 된다. 거죠. 그래서 책에다 푸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요. 내신 기간에는 압도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때 노트에 정사하면서 풀긴 힘드니 그때는 저희도 책에 풀려요. 내신 기간에는. 그러니까 4월. 3월 있고 4월 있잖아요. 3월에도 저는 노트에 풀려고 해요. 4월에 정도에 진짜 임박했을 때는 그때는 시간 또 문제니까 책에다 풀어도 된다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풀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냐면 해설을 주거든요. 예전에 해설 안 줬어요. 저희 학원에 답도 없었어요. 네가 맞췄다고 생각할 때까지 풀어 이런 거였는데 너무 깡패 같으니까 빠른 정답이 보통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교재 뒤에 해설지가 안 붙어 있어요. 저희 학원 교재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해설지를 PDF로 이제 보내줘요, 학생들한테. 보내줄 때 한글로 타이핑된 게 있고, 이건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들은 풀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풀이대로 그냥 줘요. 저거 보고 복습하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줄 거고, 저희가 원래 학력평가라고 해서 입학 테스트를 이제 보잖아요. 학원에 오면 1년에 4번 학력평가를 봐요. 레벨을 조정하는 시험을. 그게 2월에 보고요. 5월에 보고, 8월에 보고, 그리고 10월 달에 봐요. 그러니까 2월에 봐서 레벨 조정하고, 5월에 봐서 조정하고, 8월에 봐서 조정하고, 10월에 보고 이제 학년이 바뀌고. 근데 예비 고1만 12월 말에 한 번 더 봐요. 예비 고1만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시험을 다시 봐서 저때 약간 조정을 해요. 저게 이제 뭐 다른 기준들이 있죠. 출결이나 아니면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를 좀 따지는 기준이 있기는 하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때 자기는 시험을 계속 잘 봤는데 왜 깁스형 테스트 보니까 점수가 있다고 시험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레벨이 왜 이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변별력이 어떤 성적대에서 이렇게 퍼지는 거라고 그냥. 근데 그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별로 시험을 따르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발표가 나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그때 한번 바로 시행을 할 건데
이렇게 한 반에 있어요. 그럼 학교가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럼 평상시에는 수학적 실력을 점검하는 시험이니까 같은 시험지로 다 봐요. 같은 시험지로 보겠죠. 범위가 수학 시험 범위가 똑같으니까. 근데 내신 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시험지를 저희가 다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샘플로 이제 넣는 게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이렇게 받은 거 보면 이제 보인 것 걸로 샘플로 했는데 이 안에 딱 펼쳐 보시면 이 양식이 보인고 양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항수를 봤을 때 객관식이 지금 몇 번까지로 되어 있냐면 15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년도에 보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건 기말고사 거니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객관식이 15문제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15번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저희가 문제를 새로 만들 때 그 15번의 어려운 문제를 배치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시험이랑 가장 흡사하게 문항을 다시 배치하는 시험지를 학교별로 다 만든다. 모든 학교를 저렇게 만들어서 시험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학생들이 이제 내신 기간이 임박할수록 자기 학교 시험이랑 제일 유사한 걸 보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기출이나 이런 거 다 풀죠. 그거 말고 그거랑 같은 난이도 배열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저거를 학생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좀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전에 이거는 이제 표지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개별 오답 노트가 뭐냐면 중등부를 지금 다니고 있는 저희 학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숙제를 하고 나서 자기가 틀린 거 오답 노트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우선 파란 펜이라고 원래 하는데 노트에다가 다시 이걸 했어야 돼요. 고등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학생이 학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학원에 오면 숙제를 밖에 내고 들어와요. 숙제 검사를 밖에서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질문해야 되는 문제를 체크해 올 거잖아요. 오면 저희가 OMR 카드를 줘요. 그러니까 숙제가 매번 다르겠죠. 그럼 매번 OMR 카드를 계속 프린트를 해요, 선생님이. 이제 뿌리면 자기가 질문할 걸 이렇게 체크를 해요. 나는 뭐 1번, 3번, 5번, 옆에 친구는 5번, 6번, 7번 이렇게. 그러면 이걸 밖에서 돌리면 이렇게 각각의 학생들별로 이게 프린팅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이걸 나눠주는데 이게 지금 인쇄가 이렇게 됐긴 한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 표지가 있고 이 안에 얘는 어떤 애가 10문제가 질문이면 이런 게 5장, 6장이 나가겠죠. 여기다가 풀어놓은 이 밑에다가, 이 빈칸에다가 자기가 틀린 것들을.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자기가 가끔씩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근데 애가 만약에 모르는 게 20개인데 20개를 체크하면 다음 시간에 이 20개가 추가 숙제잖아요. 다음 숙제는 또 이만큼 나갈 텐데 내가 20개를 체크하면 이 20개를 자기가 또 풀어야 되니까 5개만 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니까. 이게 다 어디서 걸리냐면 저희 학원 이제 테스트 중에 복습 테스트, 점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본 거나 저번 주에 배운 거 이런 걸 갑자기 제가 수업 시간에 툭 봐요. 아예 숫자도 안 바꾸고 볼 때도 있고요. 일부러 숫자를 살짝 바꿀 때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숙제했죠? 저한테 수업 들었죠? 오답했죠? 그리고 무슨 2달 뒤에 보는 게 아니라 3, 4일 지나서 제가 그걸 시험을 봐요. 맞춰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틀리잖아요.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리닉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오답 노트 이제 불편하면 보통 애들이 약간 이런 그 파일철 같은 걸 하나씩 장만해서 가지고 다니들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싫은 학생들은 여기다 안 하고 그냥 노트에다 해도 돼요. 근데 학생들이 오히려 이걸 더 편해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하면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막 오답 노트 만든다고 문제 쓰고 이런 건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애가 거기다가 문제를 쓰고, 만약에 문제를 쓴 애가 있으면 써주세요. 애가 만약에 문제를 쓰고 오답 정리를 하고 있다. 문제 쓰는 시간에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니까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시던가 아니면 사자마자 복사를 하시던가.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애 시간을 좀 줄입시다. 자, 제가 질문하는 것도 가르쳐요. 이게 하도 안 돼서. 이게 뭐냐면 애들이 이제 학원에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수업이 고등부가 6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무슨 석식 먹거나 이렇게 밥 먹고 오면 거의 임박해요. 셔틀 타고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리 와서 질문해 그래도 애들이 거의 잘 안 와요. 끝나고 남아서 질문 안 해요. 셔틀 타고 집에 간대요. 끝나고 못 남아요. 법적으로. 10시 10분 이후에 학생이 학원에 있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혹시 그 뒤에 다니는 학원들은 다 불법이에요. 있겠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꾸 그 교육청에서 카메라들 이렇게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강의실 문 열고 막 찍어요. 이렇게. 하도 신고들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안 남겨요. 상담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럼 애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클리닉 시간에 와야 되니까 학원이 없는 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고 질문이 만약에 한두 개인데 왕복 시간을 생각하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카톡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그런 친구들이에요. 저희 반 친구들은 아니지만. 저렇게 하면 답변을 저렇게 달아줘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풀이를 해서 저렇게 보내주기도 하죠. 이 친구 질문했잖아요. I don't know. 선생님 친해서 그래요. 친해서 그런데 저는 이게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 어딜 몰라요 라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했는데 몰라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 최근에 교재에서 했고 숙제도 했고 수업 시간에 한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냥 몰라요 인 거예요. 이러면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해지죠. 저는 가르쳐요. 네가 생각한 걸 얘기해. 그래서 어딜 모르는지 말해. 그럼 답변해 줄게. 이렇게. 저희 반 애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보통 이렇게 바뀌고 하는 거죠. 저희 반의 카톡이에요. 이렇게 질문해요. 카톡으로. 이렇고 이래요. 이걸 보내기 전에 이 카톡이 오기 전에 온 사진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업하고 집에 가서 본인이 저 문제를 다시 푼 거예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정리해서 푸는데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아까 전에 그 멘트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몰라요가 아니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모든 학생이 이렇게 막 질문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문제 몰라요? 중간에 어디에 몰라 이렇게 말하지.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될수록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의 성적대가 좀 낮은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질문할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 자체를 몰라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도입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아예 도입부터 못하겠어요. 어떤 문제는 그렇고 어떤 문제는 중간에서 막혔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질문을 최대한 학생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꼭 학원에 방문해서 하지 않아도 좋다. 물론 대면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옆에 앉혀놓고 하는 게. 근데 학생들이 요즘에 카톡으로 질문하는 걸 좀 좋아해서 저걸 많이 활용한다. 질문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하라고 얘기해요. 하라고 해요. 근데 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요. 한번 이제 하기 시작한 친구들은 질문을 되게 잘해요. 이럴 수 있죠. 우리 애는 약간 그 성향이 I라서 질문을 잘 못해요. 그걸 미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질문 잘 못하니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그냥 따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있으면 애는 질문 안 하죠. 선생님 애 질문 없으니까 없는 줄 알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셔야 돼요. 애가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저희 반에 그런 작품분이 계세요. 너무 열심히 수업 듣는 친구가 있었는데 상담 전화 해보니까 걔가 졸 거래요. 많이 졸고 있을 거래요. 여기 앉았었거든요. 항상 이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 졸아요. 그 제가 어머니한테 막 화를 냈어요. 왜 딸을 의심하시냐고. 애가 열심히 와서 하는데 왜 집에서는 못 믿고 의심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막 웃으세요. 아니래요. 자세히 보시래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듣는데. 아니 그 친구가 계속 여기서 열심히 듣고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러실까. 근데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웃으시면서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조는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하고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말을 할 때랑 소리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걔가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갈 때 걔는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다른 걸. 그럼 제가 이렇게 돌면서 갈 때 눈이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만 와서 쓰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이러고 풀지 않거든요. 전 글씨도 이렇게 써서. 근데 이 찰나찰나마다 졸고 깨고 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자기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런 경우 아니면 참 몰라요. 또 자녀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똑같아요. 수업 시간에 지금처럼 열심히 듣고 대답하시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와요. 시선이 저랑 이렇게 마주치면서 움직여요. 근데 그 중에 졸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저랑 눈이 마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초점이 저한테 와 있고 칠판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허공에 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응시하는 거죠. 이렇게 공간을 응시하면서 그냥 보는 집중력의 차이가 좀 있더라. 이게 커리큘럼인데 그 받아보신 자료집에 있거든요. 뒤에 21페이지인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거 똑같은 자료니까 보시면 됩니다. 수정된 자료라서 아마 지금 받고 계신 게 맞을 거다. 저기 써놨죠? 3월부터 6월까지 내신. 그냥 내신만 한다. 저 때 선행을 안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4% 이내에 있다. 정도 안정적이면. 그쵸? 근데 그것도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굳이 선행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온전히 그냥 중간고사 내신에 자, 다시 복습해요. 모의고사 내신.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신이에요. 선행 내신. 내신이에요. 다만 방학 때는 그나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 선행을 좀 하자. 대신에 선행을 가볍게 하는 거 말고 이미 어차피 할 거면 좀 깊게 하는 게 좋아요. 심화 문제도 좀 풀어보고. 자, 근데 여름방학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주예요, 3주.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사실 방학 역할을 잘 못해요.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학원에서 수업, 원래 일주일에 고등학교가 지금 고등부가 2번 오거든요. 월금, 화토 이런 식으로. 방학 때면 월수금 한 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3주라고 치면 4시간짜리 수업이 그냥 3번 늘어나는 것밖에 안 돼요. 고등부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방학 역할이 좀 미미하죠. 여름 때는. 근데 커리큘럼이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현행이 있어요. 현행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공통수학 1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습하고 복습해야 돼요. 원래 제가 이거를 1단계, 2단계 천천히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들어 하셔서 한 페이지로 그냥 바꿨어요. 영혼을 갈아넣은 복습이라고 했죠. 저게 뭐냐면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알 때까지. 그러니까 몇 번 했냐 안 중요해요. 복습한 것도 안 중요해요. 알아야죠.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진짜 열심히라는 단어에 대한 태도가 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저기 보면 제가 이거 아시죠? 1%의 영광과 99%의 노력. 저게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라 1%의 영감이 없는 99%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희가 막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천재끼는 중요하지 않고 노력이 좋아.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떤 완벽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뭘 이상한 짓을 노력 아무리 해봤자 결과를 얻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애들이 내가 이걸 알아야 돼. 다시는 안 틀려야 돼. 라고 아까 이걸 찾은 다음에 이 틀린 문제는 내가 봤으니까 안 틀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면 성과가 좀 나오고 그냥 다음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그 태도를 잡는 게 중요하다. 저게 선행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이건 제가 강사 처음 할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선행을 한 거를 다 날려먹어요.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그 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공통수학을 공부해서 막 집어넣어요. 그럼 공통수학 2를 공부하면 여기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공통수학 2가 이렇게 들어갈 때 공통수학 1이 나가요. 그럼 대수를 공부해요. 그럼 대수를 막 공부하잖아요. 그 얘도 나가요. 시간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안 날아갈 수가 없어요. 지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얘를 붙잡으면 좋잖아요. 근데 학기 중에 우리는 계속 내신을 할 거니까 공통수학 1이나 2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자, 이번 겨울방학 때 대수 정도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미적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대수를 방학 때 막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대수를 언제 다시 볼까요?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대수를 언제 다시 볼까요? 그쵸. 1년 지나서 보죠. 그러면 그때까지 애들이 대수를 기억할까요? 기억을 못할까요? 대부분 기억을 못하죠. 그럼 다시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노력이 있는데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작게는 6개월, 여름방학 때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길게는 1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날리는 거예요. 물론 안 한 거보다 나니까 시키시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애가 방학 때 못 놀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잡을 수 있는 게 저거예요. 1, 2, 3제. 이게 뭐냐면 3, 4 이렇게 어둡죠. 불을 꺼놓고 있었네. 이게 진짜 집중 내신 기간이고 전 중간 기말 이렇게 보잖아요. 6월 말에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이때 그나마 3월에는 내신에 집중한 무조건 내신이에요. 내신인데 하루에 3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대수를 3문제 푼다. 10분이면 돼요. 3문제만 풀 거면. 30문제를 풀면 안 돼요. 우린 내신해야 되니까. 자, 3문제를 푸는 시간표를 짜면 안 돼요. 저 3문제를 언제 푸는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수업 듣기 전에 짜투리 시간 5분. 이때 한 문제 그냥. 쉬는 시간 중에 어떤 화장실 안 가는 쉬는 시간에 한 문제. 점심시간에 그냥 한 문제. 이 정도인 거예요. 가끔씩 또 몰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3, 7, 21. 그 주말에 21문제, 1시간. 이건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이 3문제만 푼다 그러면 사실 부담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또 질문하시죠. 저 3문제는 뭘 푸나요? 뭘 풀어야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잘 들으셨으면. 자기가 틀렸던 거면 좋고 아니어도 돼요. 이 3문제의 목적은 겨울방학 때 하고 그 다음 다시 선행을 할 때까지 이 몇 개월 동안 그냥 감을 살짝만 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1, 2, 3단계 중에 3단계는 안 해도 돼요. 2단계만 하면 2단계. 어떤 문제집에 2단계 있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학생이 썼던 문제집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그냥 3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4월쯤 되면 그것조차도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안 해도 돼요. 그래도 3월이나 5월에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게 3문제를 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1단원 3문제, 그 다음날도 1단원 3문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날은 1단원 1문제, 2단원 1문제, 3단원 1문제. 두 번째 날은 4단원 1문제, 5단원 1문제, 6단원 1문제. 단원 3개 이렇게 걸쳐서 가는, 걸쳐서.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단원에 쉬운 문제나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만 그냥 툭툭 풀어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때가 되잖아요. 이거 실제로 한 친구가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애들이 질문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때 어떤 애들이 이제 막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건 다시 배우니까. 근데 얘는 이 3문제를 해본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했대요. 시켜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걸 왜 애들이 모르지? 근데 그 친구가 이때만 해도 저희 반에서 막 상위권 친구 아니고 중위권이나 성적이 약간 하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 그냥 압도적으로 위로 올라왔어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 친구 나중에 했던 말이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해보니까 도움은 되더라. 근데 이거 안 해요. 이거 막 적어가시잖아요. 집에 가서 애한테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이걸 제가 100명한테 시키면 많아봤자 2명. 보통 1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금방 까먹어요. 안 하게 되고 오늘은 이래서 안 하고 깜빡했네 안 하고 내일은 엄마 생신이니까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특정 시간으로 잡히면 부담이 돼서 제가 특정 시간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학교에 있거나 어떤 학원에 영어학원 갔어도 돼요.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앞에 가서 좀 대기하는 시간이나 이럴 때 그냥 툭툭 한 문제를 푸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결론은 이렇잖아요. 애들은 모의고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내신을 준비하면 되고
각자에 맞는 상황에서의 선행 정도를 병행하면 된다. 그죠? 문제집 많이 해주지 마셔라. 다 알 때까지. 이제 뭐냐면 지금 다 달라요. 어떤 학생은 지금 이미 성적이 상위권에 있고 어떤 학생은 하위권에 있을 텐데 부모님이 조급해 하시는 경우들이 좀 보여요.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닥달이에요. 닥달.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시겠죠. 원래 요만큼 하던 애가 요만큼 한다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이만큼을 요구하시잖아요. 미리. 그럼 애가 조급해져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보통 스트레스는 학원에서 많이 받으면 돼요. 보통 선생님들은 많이 닥달을 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집에서 갑자기 저희끼리 편먹고 제가 학원에서 막 갈궈놨는데 집에 가서 또 갈구시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조금 여유있게 기다려주시고 특히나 방학 때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체력 관리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잘 자고 있는지만 가끔씩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예전엔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공부했을 때니까 방해 요인이 좀 적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물론 이제 그걸로 공부를 하기도 해요, 애들이. 영상도 보고 하는데, 이렇게 릴스 보는 거나 뭐, 쇼츠 보는 거, 뭐 유튜브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근데 그게 낮에 어떤 특정 시간에 하는 것까지는 못 막을 것 같은데, 새벽 시간에 그게 노출돼 있으면, 자제력이 웬만큼 강한 친구 아니면 통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순환이 너무 심하게 돌아가니까, 새벽 시간에 핸드폰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다 했고, 추운 날 이렇게 오셨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등수학 설명회를 진행한 원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